중국 철학사 묵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교재로는 137쪽 정치 및 경제사상 부분입니다. 먼저 이 정치사상 부분 보시면 상현 이렇게 돼 있죠. 그 현인을 숭상하다라는 뜻인데, 현인을 높여라. 이게 정치를 할 때 현인을 등용해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하고 이렇게 반대되는 표현이 뭐겠어요? 그 노자 같은 데는 그 불상현 이렇게 됐잖아요. 어진 사람을 현인을 숭상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인재라고 이렇게 보시면, 인재 등용 문제 우리 책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그 요즘 뭐 우리 학교도 그 우리 과에서도 하고 있는 뭐 두뇌 20일 뭐 있잖아. 브레인 20일 해가지고 뭐 인재 개발하고 그러는데,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인재를 발굴하고 키워내고 발굴하고 등용하고 쓰는 것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전 사회는 그 신분 질서 사회라서 그 재능이 없는데도 또 덕이 없는데 원래 주어진 지위가 높다 보니 귀족이라고 그냥 높은 자리 차지하고 정치를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 이렇게 전쟁이 나고 국가의 뭐 재정 문제가 벌어지고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걸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번에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 비교되잖아요. 그거는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을 누구를 선발해서 등용해서 쓰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왕공 대인이 국가에서 정치를 하며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지 않고 유능한 사람을 등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서 세상이 이제 가난해지고 인구도 늘어나지 않고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이런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지식인이라는 거, 이때는 이제 4대부에 해당될 텐데, 그 앞에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식이라는 것은 항상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은가,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지식인의 역할이에요. 그 막스 베버의 그 이론 있지 않습니까? 책임윤리에 관련된 거. 정치가는 이제 현실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상도 필요하지만 그 당대의 문제 풀어갈 수 있는 실천적인 현실적인 방식을 찾아야 돼요. 그러나 실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지식인들은 이상의 입장에 서야 됩니다. 이상을 추구하면서 현실을 이해하고, 정치가는 현실에 서서 이상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이게 뒤집어져 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하는 것은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현명한 사람들을 현량지사라고 하는데, 도덕과 재능 두 가지예요. 지식인이 갖춰야 할 것. 도덕이라는 건 그 사람의 인품이에요. 그 다음에 재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들인데, 이 도덕이 없거나 재능이 없다라면은 이 지식인이 못 됩니다. 그리고 그 뭡니까, 인품이 훌륭한데 재능이 없으면 뭐예요?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가지고 정치한다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재능만 있는데 도덕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다 훔쳐가 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지식인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들,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개인은 평균적으로 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뭐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예술에 뛰어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에 뛰어난 사람도 있고, 법률 같은 사람은 정치, 경제 같은데 아주 뛰어났던 인물입니다. 도가 인물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전쟁 같은 걸 잘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 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
도덕. 이걸 균형을 잡아주고 그걸 잘 이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주 자신도 한 사람의 개인이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정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나라 망해요. 그래서 여기 현인을 숭상하라, 인재를 써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아까 처음 전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원래 천인 출신이고 기술을 이렇게 배웠던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사회에서 신분 질서로 보면 이렇게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재능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예요. 출신 성분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도 지금 뭐 신분제 사회다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겠어요? 재능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게 아니고 출신이 무엇인가, 아버지가 뭐 국회의원하고 뭐도 하고 하면 그 아이들을 갖다 좋은 자리에 뽑고 하는 거, 그것이 이게 옛날 고대사회 신분질서와 똑같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방금 얘기했던 것이 138쪽에는 현량지사라는 거, 아주 재능이 뛰어난 귀족 내외 도덕적 인격을 갖춘 인물도 있지만 묵자 자신과 같이 이렇게 천한 사람들, 재주가 있는 사람도 뽑아서 써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잖아요. 집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실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상과 포부를 가지고서 정치할 수 있는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훌륭한가, 그걸 보면 돼요. 부처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문을 묻지 말라라는, 그 사람을 보지 가문을 묻지 말라는 거. 그거는 뭐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저게 성왕이 정치를 하며 덕 있는 자를 열거하고 현명한 자를 숭상하였다. 이건 당연해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보겠죠. 다만 이제 항상 문제는 뭡니까? 사대부라고 하는 지식인들이 보여주는 이중성이에요. 수많은 공부를 하고 글을 읽고 재능이 있고 그러지만 이 도덕적인 걸 갖추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사회를 망쳐요. 그리고 또 얘기하지만 이 세상을 망치는 사람들은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다 죽어요. 근데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입니다. 여기도 보면 내부적 인격도 필요하죠. 외부적 기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외부적 기능이 둘 다 중요해요. 이 둘 다, 도덕과 재능. 그래서 항상 도덕이 재능보다 좀 더 뛰어나야 됩니다. 여기 우리 책에는 사람의 내부적 인격도 필요하죠. 외부적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는데 저는 반대예요. 내부적 인격이 좀 더 나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 인격이 재능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장이 상동. 근데 이 책에는 전제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동이라는 것이 이게 상현하고 상동의 논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재능과 덕이 뛰어난 인물을 관료로 선발하고 또는 군주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들이 하는 것들, 뜻, 그들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예요. 효과적 통치를 위해 정치 지도자는 사람들 의견을 모아야 한다. 지도자의 견해에 동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훌륭한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라면 강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라면 꼭 전제주의라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또 강요할 때 나는 너보다 더 똑똑하니까 내가 하는 말은 무조건 옳아, 그리고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것이 그 장자에 보면 재물론 편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가하고 묵가는 서로 자기들 주장만 하면서 자기만 옳다고 싸운다라는 거. 만약에 여기 똑같이 상동이라는 논의가 군주가 자신이 말한 의견, 자신의 뜻만이 옳은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전제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건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139쪽 보시면 중간에 그 인용된 구절 있죠. 천자는 천하의 백성에게 정령을 발표하여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들으면 모두 윗사람에 고해야 한다. 윗사람이 옳다고 하면 반드시 옳다고 해야 하고 윗사람이 그러다고 하면 반드시 그러다고 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독재죠. 박정희 전두환이 같은 그런 독재입니다. 그래서 여론 수렴, 이게 앞에 전제를 이렇게 보면은 다르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보면 이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여론 수렴이라는 것도 쉽지 않고 요즘 현대 사회에서도 여론을 갖다 조작하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해버리고 하는데 조건만 조금만 달라지면 엉뚱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2300, 400년 전 사람이 그 시대를 이렇게 이해해보면 이런 말들은 뭐예요? 군주 1인의 독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인용구 선행자를 산주고 포악한 자를 벌주면 국가는 반드시 다스려질 것이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법가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유가하고 도가는 좀 반대의 입장이죠. 유가는 먼저 도덕적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화하는 정치. 그러고 나서 형벌 이렇게 따르는 거. 뭐 황로학에서는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천자가 선행자를 얻어 상을 주고 포악한 자를 벌 주면 천하는 반드시 다스려질 것이다. 근데 상과 벌을 주기 전에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상을 주고 벌을 주기 이전에 필요한 것들이 뭔가 공자는 교화라고 그러잖아요. 가르쳐야 한다.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들은 후차적인 것들이에요.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화가 먼저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여기 이렇게 그 상벌론이 나오는 것들도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법과적인 주장이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오늘날 21세기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이 세계 전체가 그렇습니다. 마치 법이 부실하고 법을 세우면 사회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사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바뀝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잔인한 말들 중에 하나 보면 우리 사회 보면은 흉악한 범죄자들 보면 사형을 시키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정말 무지한 사람들 하는 소리예요. 국가가 사형제도를 두는 거는 안 좋습니다. 매우 안 좋은 거예요. 뭐 사형제도가 없으니까 뭐 범죄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는데 그건 헛소리입니다. 그 관계가 없어요. 형벌이 강하면 범죄가 줄어든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헛소리입니다. 뭐 홉스 얘기 써놓고 쭉 돼 있는데 뭐 그런가 보다 보시고요. 개인의 의견 무시하며 정치 지도자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걸로 이해하는 것도 상현과 상동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비공이죠. 전쟁, 침략하는, 공은 침략하다는 뜻 아닙니까? 침략하는 전쟁을 반대한다. 그래서 비난한다. 공격을 비난하고 반대한다. 이렇게 돼 있고, 한 사람의 죽임은 의롭지 못하다 하는데, 당연하죠.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장군은 뭐예요? 훈장 주고 별도 달아주고 그러죠? 병사들 수만 명이 죽었는데. 근데 개인이 이렇게 그 묵자 말대로 어떤 사람이 개인을 죽이면 거기에 대해서 나쁜 놈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국가라는 집단, 클라우제비츠가 얘기하는 거 있죠. 국가라는 것은 폭력을 갖다 쓰는 정당한 집단으로 이해하잖아요. 국가 정의할 때 그렇게 해요. 합법적 폭력을 쓸 수 있는 집단을 갖다 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국가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영웅시하죠. 국익이라는 것, 더러운 용어 중에 하나가 국익 아닙니까? 나라의 이익이 된다면 뭔 짓이라도 하겠다는 거.
이 말 속에는 뭐예요? 철저히 국가주의. 나치가 국가주의예요. 국가사회주의. 어떤 자기가 속한 공동체 이익만 된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논리를 갖다 정당화하면 어떻게 돼요? 서구 제국주의가 그 비서구 사회를 침략했던 거,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던 거, 한국이 베트남 전쟁에 사람 죽인 거 다 정당한 거예요. 이익이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옳지 않다라는 건 뭐예요? 폭력을 써서 무생명들을 죽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건 매우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비공이라는 거. 근데 이제 이런 글들 보면 여기 이제 묵가가 이렇게 전쟁에서 비판하는 것 중에 보면 좀 덜 떨어진 생각이 있어요. 보면 이롭지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자가 얘기한 것처럼 왜 이익 말하냐 그러게 얘기하는데 이익이라고 해버리면 안 돼요. 이롭냐 이롭지 못한가 이런 논리로 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이익입니다. 전쟁은 한 사람이 평생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을 한순간에 벌 수 있게 해줘요. 전쟁이라는 것. 이익으로 따지면 전쟁과 같이 좋은 이익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이 왜 옳지 않은 것, 정의롭지 못한 일인가라고 비판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전쟁에 대한 그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어요. 이익으로 얘기해버리면 안 돼요. 물론 이 양반은 뭐 이익을 그런 게 방금 얘기한 것 같은 이익으로 설명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렇다면 여기 이제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침략전쟁 하지 마라 했을 때 또 고민해야 할 문제들은 뭐냐 우리들은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예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발생하고 지금도 이렇게 중동 같으면 시끄럽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전쟁하잖아요. 엊그제 아프가니스탄도 시끄럽고 그러던데 그것을 그러면 전쟁을 왜 하는가? 그런 문제예요. 전쟁. 순자의 글에 보면 이익이 제일 중요합니다. 분노, 순자 입장이에요. 분노, 명예, 이익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핵심은 항상 이익입니다. 요즘 현대 저는 특히나 미국 애들 하는 전쟁들 보면 전쟁은 비즈니스예요. 아이들 하는 게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람 많이 죽이고 하면 큰 이득을 얻어요. 옛날 이라크 전쟁부터 그러고 5.18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베트남 전쟁들부터 해가지고 모든 전쟁들이라는 거 이면에 보면 기업들 그 이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한번 70년대 미국 영화 봐보세요. 네트워크라는 영화에 보면 그거 나옵니다. 대기업 그건 참 멍청하게 만들었네요. 기계를. 경제사상 부분. 자, 그러면 이어서 경제사상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143쪽. 경제라는 건 뭐 당연히 인민들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사람 인간살이 뭐 별거 없어요. 춥고 배고픈 고통을 벗어나는 게 가장 원초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룡, 물자를 전략하라 그러게 돼 있죠. 그래서 성과를 중시하고 이익을 중시했다. 전룡은 물자의 사용을 전략한다. 검소한 거예요, 간단하게. 특히나 가진 자들이 벌이는 그 낭비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한 사람 그 부유한 자가 하룻밤 쓰는 뭐 돈, 술 먹고 하는 돈이 뭐 가난한 사람들 뭐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몇 천만 원씩 술 마시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낭비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 갑자기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흥 이렇게 되니까 한국인들 보면 검소하지 못해요. 그래서 낭비하고 하는 것들 많은데 옛날 그 돌아가신 법정 스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가난하게 될 거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낭비하고 하는 거, 인생도 낭비하고 물질적인 것도 낭비하고 그러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를 거예요. 아무튼 백성의 재물이 부족하여 굶거나 얼어 죽는 자를 모두 셀 수 없다. 이게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실제 아까 얘기한 대로 맹자 그래도 그렇고 장자 그래도 그렇고 이 시대의 그 사대부들 학자들이 써놓은 글 보면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군주가 사치하고 자기를 위해서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낭비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좋게 이해할 수 없겠죠. 그래서 성왕이 음식의 법을 제정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고요. 좋기 허기를 달래고 넓적달에 팔을 강하게 하고 귀한 눈을 총명하게 하는 건 족하다.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는 그 율곡 선생 글에 봐도 나와요. 추위와 배고픔,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면 돼요. 근데 요즘 그 맛집 많이 다니잖아요. 그거는 배부르니까 그래요. 굶겨놓으면 다 맛있어요. 궁시를 건축하면 어떻게 하는 겨울에 추위를 막고 여름엔 더위와 비를 막으면 된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는 음식, 먹는 거 얘기. 그 다음에 의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 아래는 주, 의식주 문제. 검소하고 단순하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근데 군주는 백성들이 굶고 있는데 군주들이 화려한 궁궐을 짓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가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절장. 144쪽에 보시면 장례를 갖다 간단히 한다. 여기 그런 뜻이에요. 아껴 한다. 근데 유학은 장례를 아주 풍성하게 하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를 다한다. 그래서 그 논어에 나오는 거, 우리 일반적으로 했던 거, 3년상,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3년간 품에 안고서 젖도 먹이고 해서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런 감사한 은덕이에요. 은덕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건데 지금 시대에는 안 맞아요. 요즘도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뭐 충청도 분이던데 산에서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3년간 음악 치고 그 3년상을 치르던데 그건 정신 이상한 사람입니다. 저는 현대사회에 맞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유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장례를 갖다 매우 화려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제후들 죽고 그러면 6개월 장례 그래요. 근데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농사를 짓고 경제활동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몇 년씩 이렇게 상을 치르고 해버리면. 그래서 여기 관곽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죽을 때 그 매장하는 거 있잖아요. 관. 그것도 옛날에는 복잡했어요. 크기가 신분에 따라서 두께와 크기 사용하는 숫자가 이게 다 달랐습니다. 근데 여기 그 절장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잖아요. 요즘 불로 태우는데 요즘은 그래 관 안 넣어도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사람 죽으면 땅에 묻으니까 땅속에 묻어서 그 시신이 잘 썩을 수 있을 정도면 돼요. 근데 거기다가 온갖 귀한 것들 넣어놓고 이렇게 뭐 무덤에다 함께 부장품으로 넣습니다. 근데 그것이 낭비다라는 뜻이에요. 이 양반 얘기는. 여기 그래서 비파라는 게 후장, 구상 이렇게 됐죠. 후장이라는 거 뭐예요? 장례를 갖다 화려하게 치르고 그 기간을 또 길게 하는 거. 구상이라는 거. 상을 치르는 거. 뭐 여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얘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 끝허리 부분 보시면 146쪽에 비약, 음악을 비판한 겁니다. 그런데 음악을 왜 비판했을까? 여기도 이제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옛날 연주를 하게 되면은 종도 만들고 북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이렇게 많은 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묵자 글을 보시면 그 나와 있어요.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하고 백성들한테 고통스러운 일 아니냐. 그리고 음악을 연주한다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악에 대해 비판했는데 근데 그 묵가의 말도 재밌어요. 만약에 음악이라는 것이 백성들에게 이익이 된다라면 내가 왜 그걸 굳이 반대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악 자체를 비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음악이라는 것이 실용적이지 못하면서 그걸 자꾸 크게 화려하게 이렇게 꾸미니까 그것이 백성들의 삶에 이익도 안 되면서 백성들의 삶을 오히려 고통스럽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 아까 나왔던 얘기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백성들은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노동에 지쳐서 고통 속에 있는데 군주라고 하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화려한 음악 연주단을 만들어서 음악을 듣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되는가?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 책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행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유학을 이렇게 보시면 유학에서는 그 예약을 아주 중시하잖아요. 예약에서 악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음악이에요. 근데 유학에서 예약을 중시하는 이유는 악은 이게 사회의 조화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정치적 의미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음악에서는 즐거움도 있고요. 음악 자체는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 자체는 그 문제점이 없어요. 이 자체로는. 근데 그것이 지나치게 화려하게 됐을 때, 공자 같은 경우도 논어에 보시면 어느 나라를 이렇게 갔을 때 그 나라에서 이렇게 연주되는 음악을 딱 들으면 그 나라가 문란한가 정치가 잘 다스려지고 있는가를 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음악을 들으면 그 사회가 병들었는가 병들지 않았는가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예, 옛날 분들 이제 글 보면 그럽니다. 최근에 쓴 책에도 예춘추에도 그런 글들 나오고 그러던데. 그래서 음악은 인간에게 좋은 것들에 이렇게 정치적 기능도 있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것은 즐거움이잖아요. 예술이잖아요, 예술. 그래서 이 자체는 사실 문제 없는데 이 양반이 음악을 비판한 것은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거기 군주란 사람이 백성들은 나몰라라 이렇게 음악을 듣고 있으면 좋겠는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끝을 보시면 147쪽에 그 육아에 대한 비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육아가 기본적으로 그 사회 사대부들 귀족적 사회 질서라고 이렇게 보시면 상층 사람들이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묵가는 그 천한 사람들 사회에서 약자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 인민의 이익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 이제 비판적일 수 있는 것은 여기 148쪽 중간 윗부분 보시면 육아에서 말하는 덕이란 하나의 허세 예절이나 허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면도 분명히 있죠. 예를 꾸며서 하는 사람들, 거짓말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그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약간의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묵자가 죽고 나는데 이제 그 묵가학파가 셋으로 분열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 상리씨 묵가, 상부씨, 등릉씨 묵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로 이제 별묵이라고 비판하면서 서로 싸워요. 그리고 결국은 그 큰 전국 시대가 끝나고 진한 시대로 넘어가면서 묵가의 사회적 영향이라는 거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끝털이 지금 그 화면에 띄워놓은 것처럼 여기 이제 거자라고 그래요. 묵가의 지도자. 여기 이제 여기 거자 있는데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집단이 움직였지만 깨져버려요. 그래서 뒤에 가면은 사라지고 묵자라는 책 자체도 오랫동안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발굴됐냐면 도장이란 책. 20세기 초반에 이제 새로 발굴된 책이거든요. 빠진 부분도 내용도 많고. 근데 그 책을 통해서 그 묵가 사상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묵가의 그 기술자들이잖아요. 기술과 관련된 것들은 도교 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교에 이렇게 단약 만드는 거와 연관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교에서 그 연단술 있잖아요. 과학,
중국 고대 과학하고도 이렇게 연관된다. 묵자 철학에서 그 과학사상 부분은 그거는 이제 여담으로 얘기해 드린 거고, 이상으로 묵가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